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입니다. 제 명함증. 오늘 네. 파이팅. 네, 화이팅.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국반영과장학회 김채원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여파가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어려운 발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신 내빈 토론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토론회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신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 여기 참석하신 반영고 화장과 타투 종사자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적, 법, 제도적 테두리가 없어 20만 명의 현직 종사자인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범법자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박주민 의원님께서 문신사법 대표 발의를 해주신 것을 시작으로 3주간 150여 명의 현직자분들이 동참하는 국회의사당 앞 문신사법 제정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 드디어 오늘 문신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20만 명의 반영구 화장 타투 종사자분들께서 모두 지켜봐 주신다 생각하시고 역사에 남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식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의 축사 말씀에 이어 좌장과 토론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 폐회 선언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어렵게 마련한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주민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주관하는 반영고 화장 타투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거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축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법사위 1소위가 2시부터 열리고 2시 열리기 전에 저희 당 의원들끼리 사전회의가 있어서 아마 인사 말씀만 드리고 제가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토론이 있으리라 기대하고요. 저는 20대 국회 때도 문신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었고 21대 국회에도 역시 또 발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미 문신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이 되면서 오히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타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오히려 안심하고 국민분들이 뭐 문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고 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타투이스트 분들이나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다시 한번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21대 국회 때는 좀 제대로 논의가 돼서 입법적인 성과를 낳길 기대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하겠지만 또 국민분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작업들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인사 말씀 마치고 자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현정 사무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MNK 법률사무소 손이곤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 박경호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차이과대학교 보건학 박사 김은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 김원규 수석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토론자 한국반영과장학회 한상희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문신사 법제화에 관한 깊이 있고 열띤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이순재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해주셔서 모를 대신에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선 저희 토론회가 문신사법 제정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전에 발제를 맡으신 우리 임보련 회장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제가 연이어 작년에도 발제를 하고 올해도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의원이 문인사법 발의 중에 공동 발의해 주셨던 여영국 의원님 주최로 그 토론회 진행에 발제를 맡았고, 오늘은 이렇게 대표 발의해 주셨던 박주민 의원님이 이런 주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화 추진했던 거의 지금 현재 과거까지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단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3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7일이 1차였었고 2019년 12월 17일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총 3번의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 파워포인트 이거 리모컨 있잖아요. 그거를 회장님 드리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노트북에 대고 하시면 거예요. 노트북에 대고 하시면 네. 그래서 총 135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내 직업군을 정확히 직업 확립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앙회 회원이 대법원에 재판이 상고되어져 있는 분, 그래서 중앙회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서 고등법원 항소심부터 대법원 항소까지 소송의 모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문신사법 벌이 2020년 10월 28일 박주미 국회의원의 9명이 문신사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확인된 종사자 수입니다. 지금 반영구 화장 종사자는 전국에 약 2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어져 있고, 타투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0명 정도 확인되어져 있으며,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형사처벌됐던 경우는 한 해 평균 200여 건 정도로 진행이 되고 대부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신고인과 합의를 해도 대부분 약식 또는 정식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년 동안 약 130여 건이 접수되었고, 이 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2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문서화된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신은 왜 의료행위인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문신시술 행위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의 가능성이 있어 보건위생의 위험이 높고 보건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의료에 해당한다고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법원 역시 무면허자 미용 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문신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도,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명백한 의료행위 때문이라고 국민건강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 대한 불법적인 문신 행위가 국민 건강에 부정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의협신문에 발췌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에 대한 미용업계의 의견입니다. 반영구 화장 미용이 미용 목적인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 또는 자격, 교육, 준수 자격 등의 법적인 근거를 공중위생관리법 안에 마련하고 미용실의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되도록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중 반영구 화장 종사자의 판단은 반영구 화장은 미용술이며 의료행위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나 문신사법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고 지금도 전국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죄 없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비합리적인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여 반영구화장 시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반영구화장사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화장과 타투 시술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이들 행위와 기재는 매우 유사하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는 전문직으로서의 문신사법이 제정된 이후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는 시행령의 반영구화장 또는 타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무자격자를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단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미용업 종사자들이 일정 교육을 수료하며 미용실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신사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문신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안전을 검증받으며 발전해 왔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위생을 준수해야 하는 관리 대상 업종으로 분리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반영구화장과 동일시한다거나 반영구화장과 함께 국가자격고시를 시행하는 건 반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유업종으로도 위생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또는 국민의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굳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문신사법을 고집할 필요 없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충분한 업종이다라는 의견을 내뱉었습니다. 또 다른 타투이스트의 판단은 타투는 난이도가 높은 직업이다. 합법적인 교육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지도하에 일정 기간 도제식 교육을 수료한 자들만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 또는 반영구 화장과는 별개의 직업이므로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의견은 반영구와 타투는 사람의 몸에 직접 문신을 하는 아주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 도덕적인 기준으로 직업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당연히 전문직에 걸맞는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무자격자를 퇴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술을 받는 국민, 즉 소비자의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은 다수가 의사를 전문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는 걸 희망하고 자격증을 쉽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표명했고 충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서 미성년자의 문신 시술을 제한되어야 하며 과도한 문신 행위를 억제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의 방향입니다. 의료계 및 사회적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신사의 권익과 자격을 검증해서 국가자격증 대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정기적인 보건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와 감시 시스템의 운영을 토대로 보다 안전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법이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장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문신사법 발의와 관련해서 오늘 법조의 필요성을 준비해 주신 한상희 회장님, 예,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한상희 원장님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반영구 화장학회 부회장 한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국 뷰티가 외국에서 얼마나 선전을 하고 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컴퓨터 됐어요. 제가 사진으로 일단 저희가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국제 뷰티 박람회 나가서 얼마나 선전을 하고 있는지 사진으로 일단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는 해외 미용 박람회에서 참여하여 한국 반영구 화장을 알리기 위해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넘겨지는데.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국 뷰티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 사업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미용샵 또는 성형병원에서 한국 반영구 화장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고요. 넘어갔어요. 앞에서 보신 자료처럼 미용샵이나 미용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협약을 맺고 교육을 통해서 한국 반영구 화장을 알리는데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는 제가 이제 저희 나라 기사 난 거를 자료로 준비했는데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통계학 쪽에서 나온 자료예요. 첫 번째 보시면은 K뷰티 열풍으로 반영구 화장 관련 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 반영구 화장 제품의 경우 60% 이상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동남아 및 아랍권에서는 70% 이상이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반영구 화장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자리 잡을 만큼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저희 문신사들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뷰티 산업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저희 반영구 화장을 전문직으로 삼고 있는 모든 원장님들 하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찌 해외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반영구 화장 전문가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문신사 법제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규 한국 패션 타투협회 수석부회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속색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패션 타투 협회 수석부회장 김원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합법화 방안의 자격증제, 타투 반영구 화장의 개선 방안, 그리고 외국 타투 반영구 화장의 입법 내와 사례, 그리고 규정 및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투 반영구 화장의 외국 현황입니다. 이 PPT를 원래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술을 허용을 하고 있고 자격증제, 면허제, 라이센스 등을 발급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는 전문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본에서도 문신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이 행해지고 있고 자격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원래 그 PPT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면허 제도로 유효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 면허 안에는 위생이라든가 이런 교육 쪽을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중국도 사실 자격증 면허 제도로 현재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 그리고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투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문신사법으로, 네덜란드는 위생법규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문신이 의료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행위로 단속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의사법 제7조에서 의사가 아니면 의협을 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11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를 자세히 보시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은 현대사회에서 미술적인 의의와 사회적 풍속으로 인정하여 의사의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신 예술가에게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우리나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규정과 관리 감독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만 제가 몇 뽑아왔는데요. 미국은 타투와 반영구 화장 시술 행위에 대한 감독을 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되어지는 색소에 대한 관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FDA 규정에 의거하여 화장품 및 색소 첨가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해주는 주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41개 주에서 별도의 문신 자격증이나 면허 제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역별로 등록된 업소에서 시술자는 뭐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겠죠. 시술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문신의 기술, 위생, 안전 교육을 받은 뒤에 라이센스 등을 등록을 하면 타투샵이라든가 반영구샵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 감독은 시술자와 시술 환경, 위생, 안전에 중점을 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네덜란드는 엄격한 규정에서 합법적으로 타투 및 반영구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문신 관련법 내에 시설 환경, 시설 준비사항, 장비, 재료 및 비상 대응법까지 세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미성년자 시술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 끝으로 합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입법 내 그리고 사례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합법적인 제도 아래 영업 허가 및 의무 요건, 교육 등을 통해서 감염행위에 대한 위생 규제나 시설 및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명시하면서 외국에서도 타투 반영구 화장에 대한 제도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타투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자격과 면허 등을 주면서 위생법규와 규제를 만들어서 단속한다면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타투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기속시켜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불법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위생 감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바탕으로 미용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새로운 합법화된 직업군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타투, 반영구 화장 시술 등 안전, 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이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 즉 자격증, 교육, 준수사항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방안을 국가가 발표함으로써 타투,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 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본인은 이 자격증이 신설이 되고 나서 학력에 따라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달라지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졸, 전문대졸, 초대졸 이런 식으로만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자격증을 신설했으면 한다라는 의지잖아요. 자격증이 신설되면 여러분이 다 해당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 해당이 됩니다. 자격증 신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기준으로 삼을 때 뭔가는 제시하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 고졸 이상 이러한 용구가 들어가는 거고, 또 뭐 전문대졸 이상 이런 것들은 향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자 입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한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육은 뭐 지금 현재 미용고등학교도 있고 뭐 미용대학도 있듯이 여러분을 위한 과가 신설되지 않을까. 그 취지에서 전문대 이상이 아마 기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전문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 얘기이고요. 국가 자격증이라 하면 그 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료를 하고 자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지금 미용도 같은 맥락이죠. 미용학교가 있고 뭐 일부 학원이나 그런 데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샵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병행돼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의문을 갖지 마세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문도 갖지 마시고 무엇이든 여러분의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법안에는 뭔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종이 아닌 다른 타 업종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있으신가요? 큰 소리로. 그쵸. 이 발의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법제화를 하는데 이것이 자격증을 위한 법제하냐 아니면 시술하는 곳을 위한 법제하냐라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몸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미용도 몸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몸을 만지는 직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위생,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생, 공중위생, 보건,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켜주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미술학원을 차리고 싶어. 미술학원을 차리려면 일단 미대를 나오든지 어디 입상을 하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신사 샵을 오픈하시려면 샵을 오픈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먼저 마련을 해야 내가 샵을 오픈을 하셔도 당당할 수 있는 거고, 공중위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샵이 먼저냐, 전문 시술소를 인정해 주는 게 먼저냐, 자격증을 신설하는 게 먼저냐, 이거는 닭이냐 알이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본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샵을 오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내 옆에서 샵을 오픈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건을 먼저 갖추고 샵을 오픈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법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의견에 의의가 있으신 분? 너무 긍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고, 아마 이 법제화를 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소리를 높여서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담 변호사기도 하십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손익곤 변호사입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상황일 텐데, 그래도 이 문신사법이 한 줄기 빛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신 관련 이 일을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했는데, 지금이 아마 가장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까지 포함해서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신사는 아니지만 사실 문신사분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뭐 단속이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는 제가 가장 이 합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형사법적으로 굉장히 과잉 처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형법에는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적정성의 원칙은 뭐냐면은 형벌 법규로 처벌할 때에는 그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그 합리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하고 그 처벌과 균형성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적정성의 측면에서 지금의 이 처벌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반영구 그 문신행위 포함해서 문신행위를 받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 절대 다수 99%는 아마 의료인이 아니라 비의료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문신행위라는 것이 통상적인 의료행위보다는 굉장히 불법성이 낮은데, 객관적 외형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뭐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사를 찾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건 봐도 알 수 있고. 근데 불구하고 지금 판례가 1992년도 판례 때문에, 그러니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할 판례가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나아가서 이제 보건범죄장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우리 이제 팀장님이나 우리 검찰이 어떻게 보면 양해해줘가지고 보건범죄장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건범죄장소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징역 플러스 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저한테 상담하면 무조건 이야기해요. 이거 그냥 자백하시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나오신다고. 물론 뭐 오랫동안 하셨으면 벌금 2, 300 나오실 거라고. 징역과 집행유예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보건범죄장소법 위반 부정의료업자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 그 소위 돌팔이 의사나 이제 사무장 병원이죠. 그게 처벌 대상인데 불구하고 사실 의료행위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문신행위를 이 무거운 법으로 처벌한다는 말이죠.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보건범죄장소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의료행위라는 판단만 없으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처벌이 세상에서 굉장히 약한 법이기 때문에 100만, 200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충분히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40년의 판례가 그렇게 판단했다 이유만으로 지금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물론 문신사분들이 따로 샵을 차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 보면은 그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에 의사들이 임대를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 직접 시술하지 않지만 의료기관 안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경우에는 의사도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넣게 되면은 보건범죄장소법 위반의 방조범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형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제가 지금 상담하는 사례는 성형외과 의사분이 자기 성형외과에다가 그 관영구 임대를 주는 바람에 지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물론 집행유예지만. 그런 경우가 뭐가 문제냐면은 보건범죄장소법 위반 범죄도법상으로는 5년 동안 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법상으로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당연히 못하고, 그걸 끝났다 하더라도 보건범죄장소법 위반상으로도 5년 동안 못합니다. 그래서 최장으로는 7년 동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이건 뭐 의사의 측면이고, 의사가 이제 이 문신사법에 반대 입장을 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문신사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문신사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뭐 당연한 사례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시사분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실수를 하신 다음에 손님들이 변심하셔가지고 나 부작용이 생겼다, 또는 지금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패턴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본인 이제는 이제 이게 의료행위이고 불법이란 의료인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했을 경우에 불법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의금을 이제 소위 갈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불법을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박이나 뭐 공갈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그게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이런 협박과 공갈 피해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화가 필수적이고, 뭐 제가 지금 대법원 소송도 하고 있고 헌법소원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입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주무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 사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업무 맡은 지 한 1주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현장에서 어떤 의견을 많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듣고자 왔고요. 관련되는 법령이나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은 쭉 그 히스토리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법령에 대한 제정, 이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만 듣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패널도 나오신 분들 얘기 쭉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법제화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실은 우리 문신사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신사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의 자기 주장하는 바가 좀씩 다르더라고요, 색깔들이. 근데 이제 이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박지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단독법, 사실 소관부처에서 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정부안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바뀌든지, 그리고 그 법이 공중위생관리법 안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 단독법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사실은. 해당 부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죠. 사실 통과도 쉽지 않은데, 하게 된다면 현직에 있는 우리나 국민, 관련 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국민을 위한 법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단독법을 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개정안으로 가야 된다, 모릅니다. 결론은 어쨌든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렇게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가 돼야지 대통령이 실행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실행안을 만드는 주무부서가 이제 보건복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주장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주무관님이라고 잘못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사무관님께 말씀드리시면 반영이 될 거예요. 몇 가지 오해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패널분들이 입장을 좀 정리하셨고,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것들은 답변해 드리고,
혹시 우리가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토론을 통해서 같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을 들고 자기소개하시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패널들을 지목하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자 계십니까? 들어온다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지금 현재 제 주변에 커뮤니티에 있는 원장님들 중에도 이게 좀 이렇게 뭐 단속이든 아니면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처벌 받으시는 분들, 벌금 내시는 분도 있고 검찰 수사 받으러 가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나 혹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하시는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이거는 이제 금방 이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생각난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 반영구 합법화에 대한 부분은 뭐 지난해 뭐 이낙연 전 총리님의 그 어떤 그 발언을 통해서도 사실 모든 반영구인들한테 많은 희망을 줬었고 요번에도 박주민 국회의원님께서 또 다시 발의를 해주셔서 사실 희망들을 걸고는 있지만 저같이 이제 일개 이제 국민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발의가 된 건데 발의가 돼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입법이 되면은 법이 다 정해져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입법이 되고 나서도 또 다른 논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어떻게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제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 이제 발의만 돼도 다 되는 줄 알고 수많은 아카데미나 아니면 협회 측에서도 이제 저희를 상대로 같은 동종업계인데 저희를 상대로 사실 이렇게 뭐랄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게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모르고 아카데미를 다녔고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샵을 알아보는 와중에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샵조차도 내가 정당하게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무지한 건 저희 이제 잘못이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발의가 되고 입법이 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위생법으로 이제 바뀌게 될지 아니면 정말 단독법으로 될지는 이제 진행이 돼 봐야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희망을 걸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좀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힘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입법이 만약에 이제 국회 통과가 되면 그게 제정이 되고 분포화되고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일단 입법이 국회 통과가 되면은 사실상 뭐 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법적 절차 거의 다 스톱이 됩니다. 스톱이 되고 어차피 시행일이 못 박혀 있고 그 시행이 통과되면은 무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아니면 선고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이 입법이 과연 언제 될 건지 시행이 언제 될 건지는 지금으로선 뭐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입법되는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문신사법 관련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 반영구 화장과 문신의 차이 그리고 이 반영구 화장은 이 문신사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신사법을 천천히 보시면은 문신행위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문신행위는 바늘 등을 사용해서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원 그리고 뭐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신과 반영구를 차이를 두지 않아요. 다만 이게 반영구인지 영구 문신인지의 개념 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침습, 바늘을 이용한다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반영구 회장을 문신행위와 별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신사법에서 규정된 문신행위에 당연히 반영구 과정은 들어가는 거고 다만 이것은 문신사법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기본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문신의 그런 종류를 다 정할 거예요. 뭐 의료 문신도 있을 거고 위험 문신도 있을 거고 위험 문신 안에 이제 반영구가 들어갈 테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 과장을 문신행위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신행위가 아니라 반영구 문신행위를 반영구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게 되지도 않아요. 예, 똑같은 의료 행위를 보기 때문에 지금 판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반영구 얘기를 하셨는데요. 작년 올해였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 요격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물어오셨어요. 근데 다수의 그 설문 참가자들이 반영구 화장과 타투로 나누길 바랬고 다 그렇게 의견 개진을 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영구 화장이란 용어를 공식 용어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지금 사실은 뭐 여기 벌금 내보신 분 계시겠지만 눈썹 문신해가지고 벌금 나오지 반영구 화장해서 벌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행정적 용어가 문신이라는 거죠. 눈썹 문신. 어쨌든 박사님이 고민하셨던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자면 문신, 영어로 타투. 근데 문신이 반영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반영구 화장, 문신이라고 반영구 화장, 점 찍고 문신, 관리 용역 방안이라는 제목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셨어요.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설문에 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을 텐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결국에는 박사님도 반영구 화장 그리고 타투라고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또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반영구 화장 아니면 서화 문신 한간에 반영구 문신이니까 영구 문신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렇게도 표현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서화 문신이 더 정확한 거죠. 예전에 19대 때는 예술 문신이라고 그랬죠. 안타깝게도 반영구 화장은 법안에서 배제시켜버렸어요. 독소조항이라고 넣은 게 마취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딱 명시를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반영구 하신 분들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반영구 하시는 분들. 20대부터 이렇게 갑자기 관심들을 가지시면서 이제 그때 20대 때 오재세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죠. 그 전까지는 법에 관심도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법 제정에 있어서 반영구 화장이 절대 배제되지 않고요. 문신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다는 거 다들 알고 있고요. 반영구 화장이 아마 중심이 될 겁니다. 이건 경험적으로도 얻는 거고요. 근데 한간에 박주민 의원님 문신사법 발의가 반영구 화장이 배제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입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거라고 봐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법안 내용 자세히 보시면 대통령령 또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것들이 실행령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지 실행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박주민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예상을 물어보셨잖아요. 언제쯤 될까? 이게 사실은 19대 때 될 뻔했어요. 안 됐죠? 그때 좀 비화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려고 근데 좀 안 됐고요. 20대는 사실 여력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그 헌법소원답고 대법원의 상고사건도 있잖아요. 그 두 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만 뒤집어져도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시위 하신 거고요. 아까도 우리 박병호 팀장님, 변호사님 다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힘을 합치면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예요.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김도연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간호 일도 하면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와닿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저는 중국하고 외국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피부 미용업을 신고하면서 별도로 샵앤샵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면서 많이 느낀 게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안에서 의사분들이 하는 거는 대부분이 그 큰 시술이나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반려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님이, 그러니까 환자분이나 고객님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병원에서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느낀 게 K-팝이 유행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많이 그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많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는 제가 거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쪽 반영구랑 뭐 아카데미 쪽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걸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병원에 소속돼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더 나가는 일이 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판매업을 우연히 신고를 하게 됐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작년인가쯤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료 판매업을 신고하다 보니까 이게 슬기롭게 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뭐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의료 판매업을 신고하시면 그래도 나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 정리하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강남에 제가 2008년도 의무팀장을 할 때 의료관광 협의를 만들었어요. 약 2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복지부 또 계시는 분 와셔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나라 의료 쪽이 꽤 알려졌어요. 특히 성형, 피부, 산부인과 이쪽이요. 근데 그걸 처음 협의체를 만들려고 복지부가 그때는 가이동이 있을 때입니다. 종로. 몇 번 찾아갔죠. 그때 공모 사무관님이나 담당들이 우리나라 의료가 선진국에 한참 처지는데 뭔 의료관광 협의체를 만드냐고 거의 뭐 너 빠진 놈 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브란스 조 원장님이랑 성형외과는 BK성형 김병근 원장, 피부과는 아름다운 나라 이상균 원장, 아니 그쪽 각 전문이 딱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13분 모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그러고 한 몇 년가니까 복지부에서 매일 발표해요.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서 뭐 고부가 뭐 사업이다. 일반 여행객들이 중국에서 여행 오면 100만 원 쓸 걸 의료관광은 1000만 원 쓴다. 처음에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는 다 넉넉한 놈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정착이 돼서 지금 꽤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 터졌으면 연간 약 5만 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미용업이 문신사법이 공정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면 의료기관의 의료인들하고 협력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의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이런 시술 잘 안 해요. 특히 문신, 반영구 안 씁니다. 저도 달고 있어요. 이게 합법화가 되면 당연히 같이 하게끔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하고 저걸 만들지 마세요. 이걸 빨리 합법화시키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문제가 미국 같은 데는 운동처방사나 뭐 이런 게 많아요. 물리치료 이런 거. 그 면허 가진 사람들이 개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리치료 안 됩니다. 카이로프락트 이런 거 우리나라 안 돼요. 의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정관리법으로 들어가든 문신사법으로 만들어지든 간에 이게 합법화만 가면 의료인들하고 진짜 할 게 많고 그게 바로 의료관광사업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제가 뭐 한 몇 년 더 남았으면 그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갈 길은 먼데 이제 날 저물었습니다. 저 이제 43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회장님이나 이쪽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자체도 지금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는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한번 연구 쭉 하셔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때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부연하자면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이름 바꾸거나 뭐 다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쪽 단속하시는 분들 다 프로예요. 네, 안 속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저쪽 남자분이 그 반영과장을 먼저 미용 분야로 따로 독립을 시키고, 다음에 연구문신은 별도의 사비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이를 법제화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 아니냐, 맞죠? 예. 이런 질문들을 사실 일반인들한테 많이 받았는데요. 서문신 같은 경우에는 좀 위압감도 있고, 그래서 반영구 화장부터 제도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연구문신을 제도화하는 거가 어떻겠냐라는 질문 맞으시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신사법 발의할 때도 저희가 조금 요 법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좀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 부분도 반영구 화장만 제도화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또 다른 범법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발제했을 때 연구문신의 인구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도화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고 단속 규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샵을 운영하고 타투이스트 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에 어둠 속으로 또다시 숨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악순환이 계속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또 수긍하여서, 그래서 법 이름도 문신사법이라고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안에는 반영구 화장 그리고 타투 두 가지 모두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지금 두피 문신 되게 많이 유행이시잖아요. 여기에 두피 문신이 또 빠졌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법안 내용 보시면은, 정의에 보시면은 바늘로 피부에 하는 침수팽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잉크를 사용하는 침수팽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여서 그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만 된다 그러면은 제 의견은 또 다른 범법자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은 공평해야죠.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해법은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내주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또 우리 뛰어난 공무원들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요. 다음 또 질문 계신 분, 아까 질문하는 내용이 앞에 분들의 질문과 약간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투나 반영구가 문신인 거는 맞는데 의사법이라든가 회계사법 이렇게 독립적인 직업법이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신사만 특별하게 이 독립적인 직업법으로 문신사법을 갖는 게 맞는 것인지 하고, 또 앞에 부분에서도 한번 다른 분이 질문을 했지만 이 공중위생관리 법안에 미용사라든가 유용사와 같이 같은 직업군으로 갈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돼 있고, 변호사법도 상위법이 있죠. 근데 문신사만 독립직업법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맞죠? 그거하고, 다음에 반영구 화장만 미용사로 분리시킨다.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손익권 변호사님. 예. 가능하세요? 네. 질문 잘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이 법안이 문신사법으로 정한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의사법이나 회계사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말이 변호사법도 있고, 의사법 자체는 없지만 의료법이 사실 의사와 의료기관, 의료인을 정한 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회계사법도 공인회계사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신사법이라 해서 이제 문신사법을 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회계사법이든 변호사법이든 의료법이든 기본적으로 그 하나의 직역에 대해서만 정한 것은 아니고, 의료법은 의료 전반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법은 법률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신사법도 사실 법명은 문신사법이긴 하지만, 물론 이것도 가치 이것도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 있겠지만 문신에 관한 전반적인 법을 정한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냥 문시법을 해버리면은 문시를 하는 법처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시사법이라고 뭐 이름 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안에 이용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 시행령에 이 문시사를 넣으면 안 되냐? 여기에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회 입법을 거치는 것보다 대통령 개정하는 게 더 빠르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점이. 왜냐하면 이용사, 미용사, 공중위생이 필요한 이런 다른 직역과 다르게 문시사법 같은 경우는 사실 침습행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격증에서 좀 미묘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중위생에 보건 위해를 줄 행위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꼭 의사가 해야만 되는 행위냐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침습행위라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미용업이나 또 이용업과는 같이 둘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의료행위에 가까운 의료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의료행위의 일부 측면을 가진 이 침습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은 공중보건법의 테두리에 넣기보다는 별도의 자격증, 좀 더 고차원적인 자격을 둬서 다른 법령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저는 뭐 그런 고민에 따라서 그렇게 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떤 측면으로 가야지 좀 더 빨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는 아마 우리 문시사 조항에 해당되는 적극적 고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소되셨어요? 궁금증? 아까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온 김민입니다. 저는 개인적 질문인데 지금 토론회가 문신사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토론회이긴 하지만 이 문신사법이 저희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무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근래 들어서는 저희가 학회 활동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실무를 안 하시는 분,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님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게 이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일반 국민들이 이 논의를 좀 봤을 때 이해가 좀 더 쉽게 저희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입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보수입니다. 네, 상당히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의 생각을 진보로 바꾸시려면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진보로 바꾸시려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내 직업의 정당성, 내 직업의 위치,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니들이 날 봐줘,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문신이라는 이 용어 자체부터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거부감이 있었고 대부분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뭐 조폭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게 등치 그리고 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뭐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뭐 좋은 바디에 그림을 그리고 옷을 벗어서 뭐 액션을 취한다, 그런 것들을 보고 괜찮네가 돼버린 거죠, 요즘 젊은 층들이. 그래서 그들은 보수이면서 이거를 나만 좀 하면 난 좀 달라 라는 개성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윗세대들은 하지 마, 그거 보기 안 좋아,
직장생활 힘들어. 군대 가서 어쩌려고 그래. 이게 솔직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잘 봐줘, 우리를 대접해줘 하시는 거는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직업을 일반인과 같이 접목을 하시려면 약간 부드럽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남학생이 왼쪽 팔에 여기 팔꿈치까지 문신을 하고 왔어요. 3월 달에 입학을 하잖아요. 자랑스럽게 반팔 입고 왔더라고요. 그 겉옷을 딱 벗는데 반팔에 문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일동 보는 순간 우리들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또래의 친구들은 어머 이 어감부터가 다르죠. 예, 이것들은 오래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건 잦은 노출을 해주되 과감한 디자인보다는 그렇잖아요. 오래 우리가 광고를 계속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차가 필요할 때 그 차 그거 바꿔야지.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출을 자주 해주시는데 과한 노출보다는 작으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 기존의 어르신들도 이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랬다가 여기서 고백합니다만 저희 아이들도 문신을 했어요. 처음에는 기함을 했는데요. 보니까 괜찮아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깝게 가주시고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접하시면서 조금씩 노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질문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질문하신 것들하고 많이 상당히 겹쳐서 다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두 개 정도 이것도 뭐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임보란 회장님께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미용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예전에 미용사회중앙회에서 주장한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 미용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의 소정의 반영구 화장 교육을 이수하면 미용실에서 반영구를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총리님이 양성화 시켜준다는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법제화가 아니라 양성화 시켜준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의 미용사 자격증들이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반영구를 쉽게 할 수 있다. 또 일부 타투이스트들 중에서도 자격증보다는 정부에서 정한 보건위생교육만 받고 누구든지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게끔, 식당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건위생교육 받고 식당 개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용업계 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는 기존의 자격증 또는 기존에 있는 제도 시스템 내에서 교육이나 요걸로 대체하는 경우. 작년 10월에 공중위생 일부 개정안 법안 발의하고 지금 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동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미용사, 헤어나 메이크업, 피부 이런 단체를 대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듣고 의견을 수렴했던 결과는 일단은 공중위생 분과가 총 9개 부분입니다. 네일아트, 미용, 이용, 숙박업, 오락스포츠 이런 9개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피부에다가 반영구 화장을 하기 때문에 피부 쪽에서 관리해야 된다.
아니면 반영구, 화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크업 쪽에서 이 부분은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사실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1년 동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간 이슈가 됐던 게 종합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주민님이 법안을 내셨던 문희사 법안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내용이 반영구 화장, 타투, 또는 두피 문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심사를 보고 반영구 화장으로 나눌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미용 쪽으로 될지,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슬로건이 작년에 시작했던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신직업 창출로 시작됐었어요. 중소기업 그 부분에서. 근데 미용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업장에 반영구 화장 외에 문신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은 제 의견은 사실 신직업 창출과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작업장을 만들고 시설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야지 신직업 창출인 거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직업을 넣는다는 건 사실 신직업 창출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작년에 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험이 적은 반영구 화장 등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은 위험이 적은 반영구 화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영구 화장 등은 문신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좀 토론했던 부분에 제가 조금 빠진 부분을 좀 덧붙이자면은 반영구 화장, 타투 아니면은 문신 이런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술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명을 받으면은 반영구 화장 문신이라고 안 하고서는 불법 문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유탁사업을 줬잖아요. 문신사 실태조사.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문신 시술 실태조사예요. 반영구 화장 시술 실태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용어적으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문신이라는 거는 행정적인 용어고 꼭 굳이 문신이 세다. 저도 물론 반영구 화장도 하고 타투도 하고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도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의원실에다가 좀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법안에 그러면 침습을 할 수 있는 피어싱도 넣어야 되고 두피 문신도 넣어야 되고 모두 다 넣어야 되면 이 법안은 사실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이고, 이거는 시술자를 위한 법안인데, 의원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에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면허증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엄청 어렵게, 우리를 되게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사실 말해서 어려워요. 그래야지 우리나라는 법이 통과돼요. 이거는 우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별도의 자격 맞습니까? 네. 예. 자격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 하나 더 정리하자면, 반영구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문신사 자격증을 따야 되냐는 좀 뜬금없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안 해석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동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 반영구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영구 문신, 서화 문신 공부를 해서 문신 자격증을 따냐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하고 지금 요거 자격증 없이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가 반영구 화장 교육만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의견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바늘을 찔러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보건과 위생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게 자격증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체계 있는 교육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감사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정말 궁금하신 분, 지금까지 하신 얘기 말고요. 이제 한 분만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년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1년 만에 저는 범죄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때 그렇게 이제 벌금도 내고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서 다른 쪽으로 많이 시술을 했어요. 합법이 된 쪽으로 시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반영구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쪽인데 그냥 무작위하게 가르치는 아카데미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엉망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까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법안을 발의하는 게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한테 시술을 받은 게 고스란히 잘못된 시술로 국민들이 지금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착색이라던가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양성으로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양성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법안이 나오는 거였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되는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신이나 반영구라는 이 사업들이 신사업이죠. 사실상 세월이 흐르면서 새롭게 인지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젊은 세대분들이 또 많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시고 그렇게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 것들인 거죠. 의료에 대한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 또 헌재 저희가 199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 기준으로 2003년도에 헌재 결정이 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신사 중앙회에서 또 많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계시죠. 그 결론이 어찌가 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까 일본의 경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은 2018년도에 고등법원으로 승소가 되었고 2020년 9월에 일본의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났어요. 왜 이렇게 법원의 판례까지 계속해서 일본이든 이렇게 나올까요? 일본하고 우리 같이 의료법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이해관계자들이신 거죠, 다들.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문신사법이 뭐 공중위생법에 들어가든 아니면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든 간에 향후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기득권 세력이 되실 거예요. 그 위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도, 이 사업,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그거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만을 위해서도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의 상생안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법이 마련되고 난 뒤에 하위법령이 저희가 제정이 됩니다.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법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가 만듭니다. 그게 1년이 여긴 지금 부칙에 보니 1년 내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관련되는 여러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될 것들은 어쩌면 법령에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마 자격증의 기준이나 연수교육이나 위생교육 등이겠죠. 그 제도를 만들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새로운 연구 과제가 들어가야 될 거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오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오셔서 이 정도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정부 입장으로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이전에 사업을 맡았던 게 신규 사업에 대한 이처럼 법령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펼치는 제도를 맡았었는데 법은 이상이고요. 행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건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이 마련되는 걸 이제 첫 번째 시작점을 잡고 계십니다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차곡차곡 진행돼서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의 같이 갈 수 있는 법을 그걸 고려하셔야 향후에 제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얼마 안 됐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반영구 화장 타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